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쏨디입니다. 한국인은 밥심, 밥은 보약이죠.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식사량이 많은 곳으로 유명했는데 18세기 중엽 실학자 이익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먹는 것은 천하제일이다. 이는 오키나와까지 소문났으며 부귀한 집은 하루에 7번도 먹는다. 여기에 얽힌 재밌는 일화도 있는데요. 명나라 재상이 조선에 사신 이상공을 초대했는데 재상은 마침 일이 생겨 조정에서 퇴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사신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다리는 동안 드시라며 술과 안주를 내드렸습니다. 이상공은 그 음식을 다 먹은 후 아직 식전이니 돌아가야겠다고 했죠. 그러자 재상의 가족들은 더 드시라며 떡과 과일을 내왔습니다. 그걸 다 먹은 사신은 다시 식사를 하러 가야 한다 하자 가족들은 고기 등의 음식을 다시 내줬습니다. 그 뒤로 수차례 내온 음식을 다 먹은 사신은 도저히 안 되겠다며 밥을 먹으러 돌아갔죠. 이후 명나라 재상이 돌아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조선 사람은 밥을 많이 먹으면 굶는다고 여기니 내 밥을 대접하란 말을 잊었노라 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죠. 선조들도 많이 먹기로 소문났었는데 21세기에는 그 후손들이 먹방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 만큼 여전히 밥과 음식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볶음류 음식을 먹고 후식으로 또 밥을 볶아 먹거나 삼겹살을 먹고 냉면이나 된장찌개를 시켜 먹는 걸 보면 말 다 했죠. 하지만 우리가 무작정 많이 먹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구에선 식량 생산을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생산된 식품은 완전히 소비되지도 못한 채 다시 음식물 쓰레기라는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때도 한국인들은 음식을 향한 진심을 발휘하며 음식물 처리와 동시에 신소재 개발에 앞서고 있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뒤처리에 있어서도 엄청난 열정을 발휘하는 한국, 얼마나 진심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바로 꿈의 신소재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은 초고속 반도체와 휘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기기 등에 들어가는 미래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유니스트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달걀 껍데기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래핀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유니스트의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의 백종범 교수팀은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으로 산화칼슘을 만들고 이 물질이 수소와 그래핀을 만드는 촉매로 활용 가능하다는 걸 밝혀냈죠. 수소는 물이나 탄화수소, 알코올 등 수소를 포함한 물질에서 얻을 수 있지만 이때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하는데 반응마다 적절한 촉매가 필요합니다. 이때 산화칼슘은 알코올에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 우수한 촉매 성능을 보였죠. 또 식물이나 미생물 등을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는 알코올은 앞으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게다가 성분이 수소와 탄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유용한 형태로 변환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예전부터 알코올에 7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를 가해 증기로 만들면서 수소와 탄소 기반의 물질로 바꾸는 알코올 증기 계질 기술이 쓰이고 있었죠. 하지만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수소 외에도 메탄, 일산화탄소, 에틸렌 등의 부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소만 따로 골라내는 공정이 더 필요하고 수소 생산 단가도 올라가게 되죠. 이런 단점을 백종범 교수팀은 촉매로 해결했습니다. 달걀 껍데기를 이용해 만든 산화칼슘을 써서 반응 온도를 500도로 낮췄고 그 결과 생산된 기체의 99%가 수소였습니다. 그래핀도 산성으로 촉매를 제거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생산됐죠. 이에 백종범 교수는 산화칼슘은 값싼 물질인데다가 버려지는 달걀 껍데기를 재활용해 만들 수 있으므로 친환경적이라며 생산된 수소나 그래핀 모두 별다른 분리 과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며 경제성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국내 연구진이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 분뇨에서 고효율의 이산화탄소 흡착제를 생산해내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는 폐자원에 가스화 공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기반 신소재인 바이오차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와 수체 합성어로 폐자원 열분해로 얻을 수 있는 토양 유기물과 비슷한 고탄소 물질입니다. 바이오차는 특히 농업 분야에서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 촉진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기후변화 저감, 폐기물 관리, 환경 정화,
에너지 생산 등이 가능한 긍정적인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죠. 연구진이 해당 기술로 이산화탄소 흡착제 성능을 확인한 결과 99%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제거됐으며 바이오차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흡착제 및 제조 방법이란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같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신소재 개발은 해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올해부터 스마트 단백질 프로젝트를 통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신소재 단백질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 중이죠. 먹다 남은 파스타의 찌꺼기나 빵 껍질, 맥주 제조 후 남은 효모 등을 써 식물 기반의 대체 육류와 생선, 해산물, 치즈 등 새로운 미생물의 바이오매스 단백질로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폐기물을 더 좋은 수준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U에서 지원할 만큼이나 전 세계는 친환경적인 신소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LG화학은 친환경적인 놀라운 신소재를 개발해 전 세계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지난달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LG화학의 독자 기술과 제조 공법으로 유연성과 투명성을 높인 생분해성 신소재를 자체 개발한 건데요. 옥수수 성분의 포도당과 폐글리세롤을 활용한 이 생분해성 소재는 120일 이내에 90% 이상 생분해되기 때문에 실제로 상용화된다면 매우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또 비닐봉지는 물론이고 일회용 컵, 마스크 부직포 등 생활위생용품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텐데요. 아쉽게도 아직은 본격적인 제품화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지만 다가오는 2022년에 시제품을 내고 25년쯤 양산에 나선다는 계획을 내보였죠.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공해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대폭 늘어 플라스틱 대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른바 썩는 플라스틱은 화학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 분해되는 플라스틱 제품이 실제로 상용화된다면 일회용품 이슈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택배와 같은 배달업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니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에 큰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번에 신소재를 개발한 LG화학은 물론이고 SKC, SK케미칼,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삼양이노캠 등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어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SKC는 지난 2009년에 세계 최초로 옥수수 추출물로 만든 생분해 폴리저산 필름을 상용화했습니다. 현재는 아이스팩 포장재나 의류용 포장 비닐 등을 생산해 공급 중이죠. 롯데케미칼 역시 사탕수수 등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로 바이오페트를 개발하는 등 경쟁이 점차 가열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과 연구진들의 신소재 개발을 계기로 관련 업계들의 연구개발과 제품화 경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업체들이 건전한 경쟁과 함께 끊임없는 발전으로 지구 환경에 크게 기여하며 세계의 기준을 잡아주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시가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세계 13번째 독자기술 설계, 건조 209급 도입 30여 년 만에 쾌거. 3조 이상 전환하며 수중작전 수직 발사대 장착 SLB인 발사 가능. 북한 G11척 등 주변국 잠수함 전력 막강 핵잠수함 개발 발판. 해군 최초 3,000톤급 잠수함 1번 함인 도산한 창호함이 14일 진수식과 함께 늠름한 자태를 드러냈다. 1980년대 독일로부터 209급 잠수함 9척을 도입하기로 한 지 30여 년 만에 국내 독자 기술로 3배 가까이 큰 중 잠수함을 건조하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도산한 창호함은 수중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됐고 잠대지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수직발 사관을 장착하고 있어 전력화되면 군의 새로운 전략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열강은 막강한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도산한 창호함 진수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교두보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계 13번째 독자 설계, 건조 해군, 잠수함 역사 쾌거.
해군은 1974년 잠수함 구매 계획을 처음 추진하기 시작해 1987년 독일 209급 9척을 도입하기로 하고 1992년 10월 독일 HDW 조선소로부터 209급 일본 함장보고함을 인수하면서 세계 43번째 잠수함 보유국이 됐다. 15년 뒤인 2007년에는 214급 일본함 순원이람을 인수하며 한 단계 도약했다. 두 차례 잠수함 사업을 통해 독일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아 핵심 부품 설계와 제조, 건조 기술을 확보했다. 2008년에는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는 정보고 3 사업에 착수했다. 배치 -1, 2, 3으로 나눠 각 3척씩 건조해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14일 배치 -1의 일본 함인 도산한 창호함이 진수식을 갖고 위용을 드러냈다. 개발에 착수한 지 10년 만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13번째로 잠수함 독자 설계와 건조에 성공했다. 해군이 잠수함에 처음 관심을 보인 지 44년, 209급 도입 31년 만에 이룬 쾌거다. 배치 -1의 이번함도 대우조선해양에서 한창 건조 중이다. 공종률 50%를 보이고 있다. 3번함도 현대중공업에서 건조에 착수했다. 도산한 창호함의 주요 장비와 무기체계 등은 대부분 국산화했다. 209급과 214급의 국산화율은 30%대에 그쳤지만 도산한 창호함은 배가 넘는 76%의 국산화율을 자랑한다. 배치 -2, 3로 갈수록 국산화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주 수중작전, VLS 육문 장착 등 전투력 증강. 잠수함의 크기와 배수량은 수중작전 능력과 직결된다. 도산한 창호함은 길이 83.3m, 폭 9.6m로 수중 배수량 3,700톤이 넘는다. 209급과 비교해 3배, 214급과는 2배나 크다. 214급과 마찬가지로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탑재해 저속 기동 시 장기간 수면 위로 스노클을 꺼내지 않아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214급이 2주 정도 잠항이 가능하다면 도산한 창호함은 20일 이상 은밀하게 작전을 펼칠 수 있다. 특히 도산한 창호함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발 사관을 장착해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이 비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할 전망이다. 배치 -2부터는 수직발사관이 1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14급 잠수함에 있는 잠대지 미사일인 국산 해성 -3과 미국제 대함 미사일인 합분 미사일 등도 탑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1이 각각 개발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도 장착된다. 크기가 커지면서 승조원의 작전 수행 능력도 향상될 전망이다. 잠수함은 공간의 제약으로 내부가 매우 비좁다. 214급도 함장 1명을 제외하면 승조원 3명당 2개의 침대를 번갈아 이용해야 할 정도다. 30평 아파트에 장정 40명이 지낸다고 할 정도로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도산한 창호함은 이러한 승조원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개선했다. 5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지만 1인 1침대 이용이 가능해진다. 북 70여 척 보유 주변국 잠수함 전력 막강 핵잠 개발 교두보. 도산한 창호함이 2020년 이후 해군에 인도되면 209급을 대체하게 된다. 해군은 현재 209급 9척, 214급 7척 등 총 16척의 잠수함을 운용 중이다. 214급 8번, 9번 함은 인도를 앞두고 있다. 보유대수로만 따지면 세계 10위 이내 드는 전력이지만 북한을 비롯해 동북아 주변국들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영국 제인스사의 2015에서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12척의 핵잠수함을 포함해 71척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핵잠수함만 40척을 포함해 69척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3,000톤급 이상 디젤 잠수함 17척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 5척을 추가 도입했다. 북한은 무려 7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능이나 크기 면에서 우리 잠수함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지만 수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해 8월 24일 사거리 500km가 넘는 SLBM을 발사하는데 성공해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 해군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한 창호함이 14일 경남 거제시 대우해양조선 오포조선소에서 진수됐다. 도산한 창호함 진수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로 가는 교두보가 될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3,000톤급이면 핵추진체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수함은 속도는 물론 작전기간 등에서 디젤 잠수함과 격을 달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극찬한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
도산 안창호함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극찬한 3,000톤급 잠수함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잠수함입니다. 1990년대 독일에서 잠수함 9척을 도입한 지 30년 만에 자치 기술로 이룩한 성과인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5번째로 잠수함을 설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건조 비용은 1조 원에 달하고 무기체계로는 7,600톤급 이지스함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3,700톤급 수중 배수량이 넘는 규모와 길치 83.3m, 폭 9.6m, 높이 14m 크기를 지녔고 수중에서 최대 속력은 20kts입니다. 탑승가는 인원은 50명이 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도산 안창호함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잠수함보다 훨씬 강화된 지속자망 능력입니다. 지속자망 능력이란 물속에서 오래 버티는 능력으로 기존 장고고급 잠수함에 비해 10배 정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더 강력한 히든카드라고 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500km의 현무이비를 기초로 개발된 한국형 SLBM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SLBM은 탄도 비행을 하며 낙하시 초고속으로 낙하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여 방어가 상당히 까다로운 무리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펙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도산 안창호함은 그 어떤 잠수함보다 강력하고 위협적인 성능을 지니고 있으며 SLBM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무기 성격으로 사실상 운용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산 안창호함을 시작으로 같은 설계를 지닌 잠수함 9척이 추가 도입될 것이라고 하니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도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역시 21세기 거북선이라고 불릴만 하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도산 안창호함 아쉬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훌륭한 지속자망 능력과 위력적인 SLBM 시스템을 보유했더라도 재래식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능은 좋으나 그 성능을 뒷받침해줄 힘, 즉 파워가 부족합니다. 예로 최신식 휴대폰을 떠올려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최신폰의 성능은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고사양의 게임이나 동영상을 시청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배터리가 빨리 닳아집니다. 이처럼 잠수함의 동력원인인 배터리 역시 고성능을 발휘하는 동력을 조달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